9주차 2교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주제를 민족주의 문제로 하겠습니다. 민족주의는 이제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상 체계인데요. 이 세계화되어 있는 이제 지구촌인데, 지구촌 곳곳에서 최근에 이제 인종 문제와 또 민족 문제로 이제 그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할 것 없이 인종과 민족 분쟁은 세계의 평화와 공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아의 그 신앙 경제 강국으로 이제 부상하던 그 말레이시아도 사실상 인종 갈등으로 전국 불안 조짐이 있었죠. 말레이시아의 이제 원주민인 그 말레이에게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중국산계 25%를 차지하고 있죠. 또 인도계가 10%를 구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말레이시아의 집권당 통합 말레이 국민기구의 그 전당대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이제 인종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피로 몸을 씻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종 갈등을 부추긴 바 있죠. 또 한편 그 이슬람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에게 이슬람 복장을 갖춰 입도록 규정을 했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말라에게 학생들과 함께 다닐 것을 이제 지시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선장을 이끌어온 그 민족주의 정책이 이제는 오히려 경제 침체의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레이시아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던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 인텔이 이 새 공장을 베트남에서 올 것을 이제 상기시켰죠. 또한 12년 전 그 루안다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졌던 학살, 그 학살의 참상이 수단의 다르푸르에서 재현되고 있었죠. 두 분쟁의 양상을 합친 듯 그 국제사에 얽힌 그 이해관계 속에서 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르푸르에서는 이미 2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고 비극은 더 확대될 수도 있어서 2003년부터 지속된 다르푸르 분쟁의 근원은 영국 식민 통치가 주장한 지역, 종교, 인종 갈등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수단은 이제 1956년 독립 후 뒤에 북부 이슬람계와 기독교 및 토속 신앙을 믿는 남부 흑인들 사이의 내전에 시달려 왔습니다. 식민유산에 따른 인종 갈등, 민병대나 문병단체들의 그 민간인 학살, 또 인종 청소, 현지 정권의 그 학살 방조, 이해관계로 나눠진 그 무기력한 국제사회, 르완다와 보스니아의 그 분쟁에서 제기됐던 그 모든 문제가 라르푸르에서 나타났죠. 유엔은 제 1995년도 스트레포네니차 보고서를 발표해서 보스니아에서 그 학살을 막지 못한 것을 그 자성을 하고 같은 실책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단의 참상은 이 약속을 공안 메아리로 날려버리고 있었고 또 인류 비극의 뒷짐만 지는 그 국제사의 모습은 낯익은 광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후투와 투치족의 갈등으로 100여일 동안 80만 명이 학살된 대참상에서도 국제사회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방관자였었죠. 다수부족 후투족 85%가 소수 투치족 14%를 학살을 할 때 이 나라엔 유엔 평화유지군 2,5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은 투치족 20만 명이 학살당하는 등 대재앙이 본격화될 무렵인 1994년 4월
감시 활동이 무의미하다라면서 270명을 제외한 전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양 부족 간의 보복이 지속되면서 50만 명의 학살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죠. 미국은 르완다 학살을 종족 근절을 위한 학살, 소위 그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그걸로 인정한 것마저 이제 거부를 했었습니다. 당시 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루안다를 방문해서 당시 학살을 수습한가는 것을 사지한 바가 있었죠. 1992년 3월 옛 유구 연방에 대해서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그 독립선언으로 촉발된 보스니아 내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엔은 같은 해 4월 세르비아계와 이슬람계의 충돌이 유혈 내전으로 이 골마터진 8월에야 겨우 3만 명의 그 평화유지원 파견을 이제 결정을 했었죠. 이들의 구실도 미미했습니다. 평화유지군에 의해서 안전지대로 보호받던 이슬람계 거주지역 스레브레니차에 1995년 7월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들어와 단 5일 동안 8,000명의 이슬람계 남자를 대량 학살했었습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가 만개할 때는 민족 간의 갈등도 적었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각국이 보호주의로 돌아서면서부터 국제적 갈등이 야기되기 시작됐고 급기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게 되었었죠.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는 보호주의 문제점을 깨닫고 자유주의 대위적 표현인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죠. 세계화란 시장 확대와 통합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이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전 지구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벌써 무역 및 해외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제적 이민에 대한 정치적 장애도 낮아서 20세기 초에가 20세기 말보다 더 세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전 그 사이에 그 대공황은 1929년도에 발생됐죠. 세계 시장 통합을 반세기가량이나 지연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후 운송 및 통신비를 줄이는 다양한 기술 변화에 의해서 사람과 재화 및 정보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적 결정 및 정책에 의해서 세계화는 다시 속도가 붙게 되었었죠. 그리하여 우리는 이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가 급격히 증대하고 여러 종류의 장벽과 국경이 계속 줄어드는 더욱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근간에는 이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세계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은 근대적 영토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등장한 공동체로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경계와 역사적, 문화적, 혈연적 공동체의 경계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884년 이전에는 한 지방, 한 나라 또는 한 왕국 등의 거주민의 집합체뿐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의미했으며 오늘날에는 공통의 정부인 최고중앙을 인정하는 국가 또는 정책 그리고 또한 그 국가와 개별 국민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는 영토를 뜻하는 개념에서 종족적 기원이 동일하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언어를 쓰면서 공통의 전통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민족 개념은 혈연, 지연, 언어, 역사, 문화, 경제생활, 종교적 전통을 같이 하는 인간 집단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민족의식이나 일체감 등 문명 공동체에 속한다는 공통된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순수한 자연적 민족형으로 이는 단일한 문화 유형을 보유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적, 정치적으로 파악되는 기본적인 민족 개념입니다. 바로 한국이 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둘째는 다문화 공존의 제국형으로 이는 독특하고 다양하지만 법률과 행정체계로 연결된 여러 문화를 조각조각 엮어 하나의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어낸 민족 유형입니다. 인도, 스위스 또는 구소련 등 연방국가나 국가연합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상당히 새로운 개념으로서 하나의 통합된 혼성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은 각기 나름의 단일성과 다양성의 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필요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와 작동 원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혈통을 강조하던 그 순수한 인종 유형이 현재의 상황을 중시하는 혼합형으로 대치되어 가고 있는 것이 탈근대 지구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종교나 문화 인종이 진정으로 태상적이거나 자연적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민족은 순수 형태의 복합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민족주의와 같은 의미의 개념이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는 중세 이후의 일입니다. 당시 지역적 애향주의나 왕주적 충성심의 차원에 지나지 않았던 그 공동체 유대의식은 근대에 들어와 시민혁명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적극적 민족의식으로 발전하였고 자연적 감정의 발로인 애국주의보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프랑스 혁명 등 시민혁명에 의해서 활성화된 귀족적 민족주의, 엘리트 중심의 민족주의는 민족 전통, 민족적 유대감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20세기 초반에는 이 파시즘적인 국수의지적인 경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소시민, 노동자 계급에서 배태린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죠. 이처럼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이익보다 자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상입니다. 민족주의가 외세나 왕조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 독재를 견제하는 데 사용될 때는 순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의 민족주의는 자유헌법 체제를 수호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과거 한국에서 일제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는 데 민족주의는 강력한 정신적 부의가 되었고 19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는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데 마치니의 민족주의 운동이 기여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나 민족주의가 자유주의에 기초하지 않을 때는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그 배타주의로 흐를 소지가 많습니다. 민족주의는 본래적으로 자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인을 차별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타국민, 이 타민족을 자국민, 자민족과 차별하고 해외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를 차별합니다. 차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타국민 또는 타민족과 해외 생산자를 배척을 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국가나 민족을 정복하려 들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공격적 민족주의에는 민족주의와 국가 사회주의가 결합되어서 그야말로 자국민군들과
이웃 국가들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바 있는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분명하게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족 우월주의나 인종차별주의로 발전하여서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민족주의는 우선 발생사적으로 서구의 그 민족주의와는 완전히 판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서구의 그 민족주의가 시민혁명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면 근대적 의미의 동아시아 민족주의는 외부로부터 대위 정치적 침공에 대한 응전의 형식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9세기에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는 서구 열강의 직접적 침략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외부적 충격은 각 국가에 있어서 근대적 민족주의 초기 관념을 불러일으키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에서는 전 지구적 탈냉전 질서가 민족주의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이를 재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에서는 소위 자유주의 사관에 입각한 국가주의 부활이 시도되었고, 또 중국의 경우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보듯이 영토적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화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반미 자유주의, 반미주의, 폐쇄적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대립, 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대립, 일본의 그 역사 왜곡과 관련된 중국의 반일 지피의 결집 등으로 동북아시아는 탈냉전의 국제 질서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대립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신민족주의 분출은 세계화 자체에 대한 저항과 방어라는 차원에서보다는 냉전 체제의 이완이라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처럼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동아시아에는 영토, 과거사 등으로 매개되는 민족주의가 새로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 지역의 그 주요 국가인 한중일의 민족주의는 지역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내적 분출과 외적 마찰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명과 지역의 단위로 보고 영내의 협력을 고양시키고 장기적으로 공동체적 통합을 추진하려는 다양한 방식의 동아시아 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동아시아의 민족주의, 또 이 동아시아의 그 민족주의는 한편으로 재국민화, 재민족화의 분줄을 다른 한편으로 그 지역화의 모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그 국가 간 연결, 국경을 초월한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계의 집단적, 국제적 수준의 이 공치의 복합화를 전개시키는 세계화는 주권성에 기반하고 국민국가의 형성과 통합, 발전을 견인시킨 근대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변형력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반세계화 연대의 긴장이 격화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고, 이로써 국가 독립 혹은 반제국주의 저항의 패턴을 보였던 주변부 민족주의가 반세계화 연대국가 정체성의 방어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분출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는 보편성, 이 세계성의 그 확대와 특수성, 민족성의 그 추구하는 흐름의 그 현상적 상호작용이라는 논리적 평가보다는 세계화에 대한 국가 의상, 중심, 주변부에 따른 대응의 편차, 그리고 국가 전체의 성격, 국가성 및 그 민족주의적 고유성의 차이, 그리고 지역, 정치 질서의 유동성 등
보다 복합적인 자원의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편 한국에서의 근대적 민족주의는 외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상황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즉 근대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와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이에서 착잡한 긴장을 겪어왔었습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은 민족을 애초에 갈라놓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이율배반을 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율배반의 질곡이 한국 현대사를 수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대부분의 근대 정치 사상들이 아예 새로운 기반 위에서 근대 사회를 구상하려 한 데 비해서, 즉 진화론적 진보사회적 사고죠. 이 민족주의라는 거 하는 것은 전통이라는 연속주의 기반 위에 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민족주의는 근대적 개인주의와 합리성보다는 중세적 집단주의와 감정을 더 중시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민족주의는 말하자면 종교적 신화적이며 또 근대성의 이물질입니다. 민족주의는 근대에 꽃피었지만 근대 바깥을 지향하는 사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왜 근대의 초국이 근대 이후가 아니라 근대 이전의 냄새를 피우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1세기에도 민족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고 오늘날 그러한 현대에서 그러한 양상들을 좀 보고 있는 것이죠. 20세기 성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족주의와 결국 그 승리를 나누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그 가치, 규칙, 행위, 방식, 사회 정의에 대한 개념, 현실 정책의 범위 등의 사고체계 내에서 민족적 확신이라는 감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같이 나아가고 있으면서 또 실제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민족 갈등의 해결에도 공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서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은 국민들이나 민족들 사이를 그리고 국내 생산자와 해외 생산자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지구화 과정의 와중에서도 이제 민족국가가 더 이상 집단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는 문화적 동질성을 명백히 내세울 수 있는 종족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집단 정체성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주제로서 문화 갈등과 문화 다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 갈등, 문화 다원화. 이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개념이 나오고 또 이 부드러운 결력이 무엇인가 라는 설명입니다. 문화 제국주의라는 용어, 이 말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용어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것인데 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외국 문화의 가치와 관습을 찬양하고 퍼뜨려서 본국 문화를 소실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말하기도 하죠. 바꿔 말하면 이 다른 문화권에서 어느 한 민족의 문화나 언어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민족은 규모가 크거나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인 경우입니다.
이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 공식적으로 실행되는 정책이나 일반적인 태도로 나타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우세한 문화로 흡수되거나 그 문화에 간접적으로 공헌해 온 것이 사실이죠. 이제 이 세계는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해외 여행자의 연인원은 10억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죠. 이들이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하는 범지구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동질성의 폭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그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타국과의 왕래를 통해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그 사이의 고유의 그 문화와 다양한 문화가 만나면서 이른바 문화 혼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인류학자 타일러는 이 문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가 있죠. 문화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습득된 지식, 믿음, 예술, 법, 관습, 그리고 다른 능력들이 복합적 총체이다. 이러한 타일러의 문화 개념에 근거해서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에 관한 현대적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를 지적이고 정신적이며 미적인 발전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이 문화를 특정한 민족적, 시대적, 집단별 삶의 양식 또는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삶의 양식으로 그런 보는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그 문화를 지적이고 특별히 예술적인 행위의 산물로서 보는 것이죠. 문화제국주의가 함축하는 이 문화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용례에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용례인 특정한 삶의 양식,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특정한이라는 말이죠. 이 particular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인데 우리가 이 복수의 문화들에 관해서 논할 때 거기에는 하나의 옳은 그런 인류 발전의 유형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유럽 중심적 유형으로서의 문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폭넓은 함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 문화의 탁월성이며 이것이 바로 문화제국주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스의 세 번째 용례는 문화제국주의 담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이 지적이고 특별히 예술적인 행위의 산물이라는 개념은 문화에 관한 가장 일반화된 일상적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화가 의미하는 것은 음악, 문학, 희화와 조각, 극장과 영화인 것이죠. 타일러가 말한 복합적 총체라는 의미 또한 처리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는가? 라는 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소설을 읽는 것은 설거지하는 것과는 다르며 영화를 보는 것은 일터로 가는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제국주의 개념은 윌리엄스의 세 번째 용례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문화와 연결된 지적이고 그 예술적인 행위들과 더 나아가 대중문화, 매스미디어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턴스톨의 그 문화제국주의 이론은 주로 미국에서 비롯된 규모하고 상업적인 엄청난 양의 대중매체의 산물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의해서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지역문화가 강타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연결된 현상들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영화에서 왕가나의 방콕왕 샘에게 세련된 서구 교양을 가르치는 영국의 안나 부인의 존재는 발달된 서구 문화와 저급한 태국 문화와의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구 평화를 지키는 영화 아마겟돈에서 나사가 행하는 소행성 폭파는 미국이 지구의 치안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문화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따르게끔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제국주의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미디어 제국주의 또는 국적 담론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문화제국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는 출판물들의 그 엄청난 다수는 서구언어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네스코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분의 2 이상의 출판물들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3,500개의 언어가 있고 500개의 문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실은 문화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를 놀라게 할 뿐입니다. 문화제국주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화제국주의를 미디어 제국주의로 보는 것입니다. 문화제국주의에 관한 엄청난 양의 논의들은 미디어, 즉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잡지, 광고들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국제담론으로서의 문화제국주의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적인 문화 정체성에 관한 논의들이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이 정체성의 그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위협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문화제국주의입니다. 이 논의를 일으킨 쪽의 네오마크시스트들이 이 논의를 일으켰죠. 이 입장은 정치적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제국주의를 이해한 레닌주의 전통을 계승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현재의 세계를 세계 자본주의 정치-경제적 시스템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대성의 비판으로서 문화제국주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입장은 문화제국주의에 관해 무언가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싶어하는 이론가들이 가장 단골로 사용하는 담론이죠. 이처럼 이 20세기 문화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 소련과 우선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접한 다른 나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밖의 나라들은 무역과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적이고 학술적인 책들, 영화, 음악, TV 등 그런 것들의 수입을 통해서 자신들이 독특하고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와 삶의 양식들을 바로 위협받게 됩니다. 프랑스가 이 같은 미국화에 반대하는 정책을 쓰자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미국 문화산업의 생산자들은 표면적으로라도 그 지역 독자들의 문화에 맞추는 것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세기 이상 여러 세기를 걸쳐서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주변 약소국에게 전파해서 중화주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미국에 대한 알카에다의 공격은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반격이기도 합니다. 근대에는 이성이라는 거대 담론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한 그 세계에서는 이성이나 과학, 종교, 예술과 같은 이런 지식과 진리의 절대성, 보편성 등을 주장하는 거대 담론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거대 담론들은 붕괴되고 그 타당성과 정통성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지식을 추구하는 어떠한 이론적 주장이나 보편 타당성에 근거하는 어떠한 사회적 실천도 거부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러서는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사회를 통제하고 구체화하기 때문에 이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문화와 사회의 구별이 와해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중문화의 기호들과 미디어 이미지들이 점점 더 우리 현실감을 지배하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규정들을 통제하게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화는 내용보다 스타일을 강조하는데, 이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본질 또는 의미 등이 아니라 외양, 스타일, 사물의 모습, 장난스러움, 농담,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서는 무엇이든지 스타일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외향이 절충적으로 결합되어 결국 하나의 농담이나 어떤 참조 또는 인용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중문화 기호와 미디어 이미지가 우리 현실감을 규정해버리고 형식과 스타일이 내용 위에 군림하게 되며 또 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의미 있는 구분과 분리가 유지되기 어려워지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어떤 공간과 시간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생각들이 손상되고 왜곡되면서 혼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시공간의 구별이 위험해지는 현상이 바로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셜 맥루아는 이 구텐베르크의 은하계와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문화의 변천사를 기술한 바가 있는데요. 그는 의미가 심오하여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핫 미디어, 라디오, 영화, 서적, 사진 등과 같은 그러한 한 미디어와 의미가 가벼워 참여도가 낮은 대중매체, 즉 전화, TV, 만화 등을 이 쿨 미디어로 정의를 한 바 있죠. 그리고 현 시대는 쿨 미디어의 시대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맥루아는 대표적으로 TV 효과를 통해서 쿨 미디어의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TV는 철저한 꾸며진 정보를 닫힌 회로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 전달하면서 시청자를 감각적으로 나르시즘적 루프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흐르는 정보가 계속적인 주입을 통해서 시청자를 동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시청자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확장과 마비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적 영향력은 때로는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이것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우월한 문화에 대한 태도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주의란 수입된 물건이나 용역이 가지는 특정한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동적으로 외국 문화에 흡수당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진부한 제국주의라고도 합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의 세계화된 경제는 신정보 기술의 사용으로 이러한 과정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제국주의는 부드러운 결로, 소위 얘기하는 소프트 파워로부터 추동된 것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연구인 문화화 사이의 식민 구조 연구는 상당 부분 푸코의 권력 개념과 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 갈등과 문화 다원화의 내용입니다. 현재 이 세계화는 경제적으로는 단일하게 진행되어 있지만 문화적, 정치적으로는 복합 다원주의 체제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사회주의 체계의 와해는 세계의 평화 유지에 대한 기대를 주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세계는 대립과 화해를 진전시키거나 해묵은 갈등과 대립을 다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문화다원주의. 이 문화다원주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의 진보주의와 사회동포주의 또는 197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구주주의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사조들은 당시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동서문화 교류를 촉진시켰으며 각 대학의 소수 인종 연구소나 학과나 프로그램을 선치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그와 궤적을 같이 하는 탈식민주의적
식민주의와 문화연구의 태도와 더불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첨예한 관심사를 부상해서 현재 세계 문단과 함께 그리고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탈식민주의는 제국의 지배 문화가 아닌 식민지들의 피지배 문화를 부각시켰고, 문화연구는 엘리트 고급 문화가 아닌 일반인들의 대중문화를 새롭게 조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소수의 중앙 표준 문화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주변부 문화들이 동등한 위치와 권리를 주장하는 다문화주의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된 것입니다. 다문화주의는 중앙 집권적 단일 지배 문화에 순응하던 시대의 정원과 다양한 주변부 문화들에 대한 새로운 공존과 인정을 주창하는 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것은 정례 유럽 백인 중심 지배 문화에서 벗어난 주변부로 밀려나 소위 되어온 그 흑인, 원주민, 인디언들 또는 히스패닉 또는 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 문화의 적극적인 포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 분쟁 국가인 북아일랜드의 경우 프로테스탄트 문화와 캐톨릭 문화의 공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문화주의는 모든 나라의 가부장적 남성 문화와 진취적 여성 문화의 대화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동서양의 동등한 공존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현상의 서술로서의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원성을 주장하고 실천 규범으로서의 문화다원주의는 민족주의적 절차를 제한합니다. 서술적 개념으로서의 문화다원주의는 인간 집단의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가 집단에 따라 서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성을 지닌다는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는 크게 나누어 넓은 뜻으로서의 그 자연과 대립되는 인위적인 속성을 뜻하기도 하고 또 높은 수준의 문화를 지칭하기도 하며 좁은 뜻으로는 한 특정한 인간 공동체의 고유한 인위적 속성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의 개념인 인위적 속성으로서의 문화는 수많은 서로 다른 집단들이 가지는 색다른 삶의 양식, 더 구체적으로는 언어 사용이라든지 기술 사용이라든지 신념체계, 도덕의식, 미학적 감수성, 또 건축, 또 의복, 인간관계, 행동규범 이러한 등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 특수한 어떤 전통 그리고 관습, 양식을 지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들 간에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 충돌과 갈등의 그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담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 인류 역사가 크고 작은 그 집단들 간의 갈등과 투쟁, 그리고 전쟁과 파괴의 이야기로 서술될 수 있다는 사실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 집단의 문화와 다른 인간 집단의 문화는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다른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문화의 그 이질성과 특수성을 단언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문화는 어떤 면에서나 다른 점이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또 동일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인간이 고하는 삶의 장치이고 또 방식이면서 그러한 장치와 방식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스러운 의식주의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속성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 간의 차이는 지리적, 기후적, 역사적, 지적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원성을 정치적이거나 이론적 관점의 토대로 삼는 테일러의 문화 다원주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실적 인정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가 지닌 각각의 고유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각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이 차이로 인정하고 보편적인 판단 기준을 거부하는 문화다원주의는 모든 문화에 각각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화에 동일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규범적 문제로부터는 벗어남으로 해서 결국 탈근대론자들의 가치 상대주의적 관점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문화에 내재해 있는 고유한 가치의 인정이 모든 문화의 동일 가치를 부여하는 당위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각각의 문화가 지닌 고유성과 차이성에 대한 인정이지 이러한 문화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 규범적 요청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개인과 민족은 누구나가 동등하게 고유한 문화를 형성할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는 이들의 문화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다원주의는 무엇보다도 낯선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모든 문화는 동일 가치를 지닌다라는 주장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규범적 명제라기보다는 낯선 문화를 접하게 될 때 누구나 지내야 하는 가정으로서 우리가 타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테일러의 이러한 태도는 낯선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요구하는 다원주의적 태도에 근거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로서의 문화다원주의는 동일성의 원리에 근거한 특정 이념을 함축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문화가 지닌 특수성을 그 특수성의 관점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다원주의적 태도를 통해 한 사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삶을 통해 형성된 문화는 비록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개인들과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수성에 대한 인정의 거부는 그러한 문화를 담재하고 있는 개인들과 민족의 정체성에 훼손을 가져오며 이러한 정체성의 훼손은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도덕적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의 장점은 역사적 가치에 있습니다. 민족 중심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반격하며 해당 맥락 속에서 복잡한 의미가 서로 다른 인식력을 가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인식차별주의와 인식부정부주의에서의 인간인식과 상호주관주의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한 반격으로는 알프레드 크리버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는 상대주의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가 단순한 상태에서 점점 더 복잡한 상태로 진보함에 따라서 사이가 진보함에 따라서 더 사이가 갈수록 인간으로 되어간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랠프 린턴은 보편적인 윤리의 표준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면서 1955년엔 민속과 도시문화의 비교로 더 부음이 있거나 인간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크리버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시사의 부적응성의 원인은 무엇일 것인가? 그것은 환경의 변화와 합리성과 비합리성 그리고 최소한의 위험과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특히 최소한도의 위험과 최소 노력의 법칙은 이 인간이 웬만하면 자신이 처한 환경에 그럭저럭 적응해 버린다는 점에 착안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열성의 다면성과 비완벽성을 보여주는데 인간은 최상 최적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상태에서 적당한 정도로 그 상황에 적응해 버린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적 발전주의들에게 있어서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은 어떤 문화들은 빈곤해지거나 후퇴하는 반면에 다른 문화들은 풍부해지거나 진보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인류가 생활에서 좋은 것들, 예컨대 건강, 가정의 안정, 정의, 물질적 풍요, 쾌락주의적 자극, 핵가족 등 이런 것들을 원하고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가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문화적 발전주의자라면 우리의 생각에 진선미 또는 실용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이 고풍스러운 생활 방식과 미신적인 믿음 체계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는데 상당한 혼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이 문화의 개념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많은 인류학자들, 후기 문화주의자들이죠. 포스트 컬처럴리스트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그들은 문화라는 단어가 권위적 사회체계를 방어하고 독재자들로 하여금 아무 탈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해주는 잘못된 믿음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후반 백인의 짐, 즉 유색인들이 미개발국을 지도해야 할 백인의 의무를 다시금 떠올리는 지적인 그 입장인 그 문화 발전주의가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문화에 관한 진보와 다원주의의 그 공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